황혼의 지혜에 왜 우리는 홀로 그리고 맹렬하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이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의 무늬가 짙어지는 황혼의 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 젊은 날에 우리가 세상이라는 광장을 향해 소리치며 타인의 박수갈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다면, 나이 든 영혼은 고요한 서재로 들어가 촛불 아래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 앉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이것은 쇠퇴나 단절이 아닌 응축과 승화의 과정이다. 흩어져 있던 에너지를 중심으로 모으고 수많은 관계의 소음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고유한 음색을 되찾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다. 인생을 독하게 살아라. 이 말은 서슬퍼런 칼날로 타인을 베고 이기심의 갑옷을 두르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칼날의 방향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 스스로의 나태와 타협, 기만과 허용을 가차없이 베어내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되어 나의 시간과 감정,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에 그 누구보다 맹렬한 전사가 되라는 의미다. 세상의 기준과 타인의 기대라는 평생 우리를 짓눌러 온 무거운 족쇄를 끊어버리고 오롯이 참된 나로 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미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찬란한 축복이자 우리가 완수해야 할 마지막 과업이다. 고독의 재발견, 텅 빈 방이 아니라 영혼의 대장간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리를 짓는 동물이기에 혼자가 되는 것을 병적인 상태나 실패의 낙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고독은 곧 외로움이라는 등식이 우리 의식 깊숙이 박혀있다. 그러나 성숙한 영혼에게 고독은 결핍의 공간이 아니라 충만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껏 고독만큼이나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벗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는 인간 혐오의 발로가 아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가 그 어떤 타인과의 교류보다 더 풍요롭고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임을 발견한 자의 환희다. 고독은 영혼의 대장간이다. 우리는 이 고독이라는 공간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무른 쇳덩이를 위대한 명검으로 벼려낼 수 있다. 그 과정은 치열하고 고통스럽다. 첫째는 용해의 불길이다. 세상의 소음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단단한 관념과 아집을 뜨거운 불길에 녹여내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가면,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세속적 기준, 그 모든 것을 녹여 흐물흐물한 본래의 상태, 즉 순수한 가능성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둘째는 담금질의 망치다. 불에서 꺼낸 쇳덩이를 수만 번의 망치질로 내리치는 과정이다. 이 망치는 정직한 자기 성찰이다. 나의 비겁함을, 나의 위선을, 나의 욕망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인정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한 번의 망치질에 불순물이 튀어나가고 또 한 번의 망치질에 밀도가 높아진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기복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도를 얻게 된다. 셋째는 냉각의 침묵이다. 뜨겁게 달구어진 칼날을 차가운 물 속에 담가시키는 과정, 즉 캔칭이다. 이는 격렬한 자기 성찰 끝에 찾아오는 깊은 침묵과 평온의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외부의 자극에 쉽게 무뎌지거나 깨지지 않는 탄성과 회복력을 지니게 된다. 진주조개의 비유도 이와 맞닿아 있다. 조개 안에 들어온 한 톨의 모래알, 그 이물질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 조개는 자신의 몸 안에서 영롱한 진주층을 분비하여 그 상처를 겹겹이 감싼다. 고독은 바로 이 진주를 품는 시간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인생의 실패로 인한 아픔을 더 이상 원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내면의 힘으로 끌어안아 영롱한 지혜의 진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이렇듯 고독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고립이 아니라 그 어떤 시련에도 부서지지 않을 단단하고 아름다운 나를 빚어내는 창조의 공간이다. 관계의 정원술 가지를 쳐야 열매가 열린다. 울창한 숲이 아름다운 이유는 저마다의 나무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자라는 나무들은 햇빛과 양분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옥죄다 결국 함께 고사하고 만다. 인간관계라는 정원 역시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으려는 박애주의자가 아니라 나의 정원을 가꿀 줄 아는 현명한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람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백 개의 피상적인 인맥이 아니라 내 영혼의 성장을 돕고 존재 자체를 긍정해주는 단 몇 명의 깊은 관계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관계의 가지치기라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독초 같은 관계는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 감정의 하이에나, 이들은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먹고 산다.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축하해주기보다 질투의 눈빛을 보내거나 교묘하게 그 가치를 깎아내린다. 반면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위로를 가장하여 다가와 나의 불행을 엿보며 은밀한 안도감을 느낀다. 이들은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가장 위험한 존재다. 걱정이라는 이름의 파괴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들의 조언은 달콤한 독과 같다. 그들은 나의 새로운 도전 앞에 온갖 부정적인 가능성을 열거하며 나의 용기를 꺾는다. 그들의 걱정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현재의 위치에 머물러 자신들의 통제와 예측 범위 안에 있기를 바라는 교묘한 이기심의 발현일 뿐이다. 과거라는 이름의 감옥, 어떤 관계는 현재가 아닌 과거의 추억에만 기생한다. 만날 때마다 과거의 영광이나 옛날 이야기만을 반복하며 변화하고 성장한 현재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관계는 우리를 과거라는 감옥에 가두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와 같다. 이러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무정하거나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다. 나의 소중한 정원에 햇빛과 바람이 들게 하여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라는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신성한 노동이다. 때로는 서서히 거리를 두는 슬로우 페이드의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잃을지라도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결단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존중의 시작이다. 무소유의 역설, 모든 것을 놓을 때 모든 것을 얻는다. 인생의 고통은 대부분 쥐고 있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돈, 명예, 권력, 젊음, 그리고 사람까지. 우리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영원히 쥐고 있으려 발버둥치며 스스로를 고통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다. 원문에서 언급된 불교의 집착이 바로 이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부질없는 주먹을 서서히 펴고 손바닥 위에 모래알이 바람에 흩어지듯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특히 나라는 정체성에 대한 집착은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족쇄다. 우리는 평생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자기 규정 속에서 살아간다. 자상한 아버지, 유능한 직장인, 사교적인 사람 등. 그러나 인생의 계절이 바뀌면 이 역할들은 바래거나 사라진다. 이때 그 껍데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으며 극심한 공허감에 시달린다. 홀로 서는 삶은 이러한 역할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어떤 수식어도 붙지 않은 순수한 존재 자체로서의 나를 만나는 과정이다. 나는 나의 직업이 아니고 나의 역할이 아니며 타인의 평가도 아니다. 나는 그저 이 순간에 존재할 뿐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인정이나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무의를 말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물이 흐르듯 구름이 떠가듯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다. 관계에 있어서도 무의의 지혜가 필요하다. 떠나려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오지 않는 사람을 애써 끌어당기지 않는다. 그저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 진정으로 나와 함께할 인연은 자연스럽게 내 곁에 머물게 된다. 손에 힘을 주어 물을 잡으려 하면 모든 물이 빠져나가지만 손을 편안히 펴면 그 위에 물이 고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더 큰 자유와 충만함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나만의 경전을 세우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칙.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정보, 위인들의 명언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그것들을 재료 삼아 나만의 경전을 지필해야 한다. 즉,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확고한 가치관과 철학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독하게 산다는 것의 핵심이다.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드는 개척자가 되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통찰을 얻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즉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나만의 경전을 세우는 작업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포함한다. 타협 불가의 원칙 선언. 내 인생에서 돈이나 명예,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핵심 가치 35가지를 정하고 선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직, 친절, 배움, 자유, 건강 등이다. 그리고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이 원칙들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아무리 큰 이익이 따르더라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다. 나만의 의식 창조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일 아침 10분간 명상하기, 잠들기 전 감사일기 쓰기,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자연 속을 걷기 등 작지만 꾸준한 의식은 우리의 삶에 닻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이 반복적인 행위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내면의 질서를 만들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높여준다. 선한 무관심의 실천. 세상의 모든 문제에 분노하고 모든 부조리에 개입하려는 것은 교만이자 에너지 낭비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의 관심의 원 안의 일에만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상의 모든 전쟁을 멈출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내 주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의 경전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널빤지 신세가 아니다. 그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자신의 항로를 잃지 않는 내면의 강력한 엔진과 정교한 나침반을 가진 함성과 같다. 죽음이라는 스승을 곁에 두다 유한하기에 찬란한 삶. 인생을 가장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스승은 바로 죽음이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 서늘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삶의 무대 위에 드리워져 있던 모든 허상과 착각의 커튼이 걷힌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스승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모시고 매일 그 가르침을 듣는 것이다.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고대 로마의 격언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용기를 불어넣기 위함이다.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 죽음 앞에서는 타인의 시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소한 원망과 자존심, 다툼 같은 것들이 먼지처럼 하찮아진다. 오직 정말로 중요한 것만이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죽음이라는 스승을 곁에 두는 실천법은 바로 임종 체험이다.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내가 오늘 임종을 맞이한다면 이 일을 한 것을 후회할까? 아니면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임종의 자리에서 그 미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당장 용서하거나 마음에서 지워버려라. 가슴속에만 품어둔 꿈이 있는가? 임종의 자리에서 그때 해볼걸. 이라는 후회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지금 당장 작은 첫걸음이라도 내디뎌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는가? 임종의 자리에서 그 침묵을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 당장 서툴더라도 진심을 전하라. 죽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선택은 놀랍도록 명료하고 단순해진다. 우리는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며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게 된다. 결론 홀로 선 거목이 되어 마침내 숲을 이루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홀로 그리고 맹렬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차가운 고립주의나 염세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대장간에서 스스로를 벼리고 관계의 정원에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내며 나만의 경전을 바로 세워 죽음이라는 스승 앞에 떳떳이 서기 위한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다. 그렇게 홀로 서는 법을 배운 사람은 더 이상 타인에게 무언가를 갈구하지 않는다. 그는 외부의 인정이나 사랑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하지 않기에 역설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 깊은 안정감과 위안을 주는 샘물이 된다. 그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침묵으로 상대를 위로하고 억지로 손 내밀지 않아도 그 단단한 존재감으로 다른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된다. 기억하라. 깊은 숲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나무는 언제나 홀로 서 있다. 그는 다른 나무에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깊은 뿌리로 대지의 양분을 빨아올리고 굳건한 줄기로 하늘을 향해 뻗어나간다. 바로 그 홀로 선 거목이 있기에 그 그늘 아래 다른 생명들이 자라나고 마침내 풍요로운 숲의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제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그곳에서 당신의 영혼을 담금질하고 당신의 삶을 조각하라.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 자신이 하나의 우뚝 솟은 거목이 되었을 때 당신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이들에게 그늘과 쉼을 주는 진정으로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황혼의 시간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빛나는 경지이다.
우리는 어디론가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숨이 차게 오르막을 오르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비를 만나 흠뻑 젖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길의 끝에 행복이라는 찬란한 목적지가 있을 것이라 믿으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방식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산다는 것은 거창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발걸음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기술이자 의식적인 연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즐거운 여행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온전히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섬세한 눈, 타인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길을 걷는 용기, 내일의 불안에 오늘의 평화를 내어주지 않는 지혜, 그리고 일상 속에 숨겨진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유쾌한 모험심에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5가지 지혜의 길을 따라 당신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고 지금부터 들려오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즐거워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 모든 행복의 시작,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기. 우리의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동행하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동반자인 나를 돌보는 일에는 소홀해지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비평가는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평생에 걸친 로맨스의 시작이다. 평생에 걸친 로맨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듯 나 자신을 대하는 것이 즐거운 삶의 첫걸음입니다. 실수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며 다정하게 다독여주고 작은 성공을 거두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정말 대단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 나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위한 선물을 건네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의 로맨스를 가꾸는 방법입니다. 우리 각자는 내 마음의 정원사와 같습니다. 정원사가 잡초를 뽑고 땅을 고르고 귀한 꽃씨에 물을 주듯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자라난 자기 비난이라는 잡초를 부지런히 뽑아내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고마워, 수고했어, 사랑해라는 따스한 햇살과 격려의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성껏 가꾼 마음의 정원에서는 비로소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타인의 판단에 대해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 하는 말은 베드로에 대해서보다 바울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 이 말은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퍼붓는 비난과 평가는 나의 진짜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불안과 두려움을 드러낼 뿐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자야 라는 내면의 목소리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오래된 상처가 만들어낸 슬픈 메아리일 뿐입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멈추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나 스스로의 비난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유일하고 소중합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면의 고요한 기쁨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거울 속 자신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직이 속삭여주세요. 평생 잘 부탁해,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야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지혜, 일상의 숨은 보물,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기. 우리는 행복을 거대한 사건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새 집에 이사 가면 행복할 거야, 승진만 하면 모든 게 완벽해질 거야와 같이 행복의 조건을 답니다. 마치 행복을 미래의 어느 날에 도착할 택배처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런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오늘 내 문 앞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기쁨의 순간들을 놓치고 맙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성취의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스한 햇살이 스며드는 아침, 향긋한 커피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나무숲, 사랑하는 이의 다정한 목소리처럼 일상의 소박한 순간들에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이 말을 위대한 시작에 대한 격려로만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천리길이라는 거대한 여정은 결국 한 걸음이라는 아주 작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행복한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기쁨은 오늘 내딛는 한 걸음,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을 온전히 느끼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의 거대한 모자이크 작품이라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포근함,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의 아름다움, 친구와의 즐거운 대화, 잠들기 전 듣는 평화로운 음악, 이 모든 사소한 순간들이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모자이크 타일 한 조각입니다. 하나만 놓고 보면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조각들이 하루하루 모여 마침내 당신의 인생이라는 눈부신 걸작을 완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커다란 그림을 상상하느라 지금 내 손에 들린 작고 아름다운 타일 한 조각의 가치를 잊고 살아갑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남겼습니다. 얼굴을 항상 햇살 쪽으로 향하라. 그러면 그림자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햇살은 바로 우리 일상에 존재하는 작고 긍정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라는 그림자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는 햇살의 존재를 잊게 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따스한 햇살, 즉 작은 기쁨들을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면 그림자는 자연히 우리 등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감사일기라는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나를 미소 짓게 했던 3가지 작은 순간들을 떠올리고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유난히 맛있었다. 버스를 탔는데 운 좋게 창가 자리에 앉았다.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안부 문자가 왔다. 와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 말입니다. 이 작은 연습은 우리의 뇌를 결핍을 찾는 데서 풍요를 발견하는 쪽으로 재훈련시킵니다. 그렇게 매일 밤 작은 감사의 조각들을 모으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이 얼마나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3번째 지혜의 나만의 길을 걷는 자유. 남과 비교하지 않기. 인생이 고단해지는 가장 빠른 길은 비교라는 샛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힐끔거리며 내 삶의 가치를 재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에 심어두었던 행복의 새는 소리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이 진실을 간결하고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그렇습니다. 비교는 우리 마음에 깃든 기쁨을 송두리째 훔쳐가는 교활한 도둑입니다. SNS에 보이는 친구의 화려한 해외여행, 동료의 승진 소식, 멋지게 꾸며진 다른 사람들의 일상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잘라내어 전시한 예고편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예고편을 보고 나의 고단한 일상이 담긴 본편과 비교하며 좌절합니다. 인생을 하나의 거대한 경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같은 트랙 위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보다 뒤처지면 불안하고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트랙을 자신만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100m 단거리 경주를, 어떤 이는 마라톤을, 또 어떤 이는 경치가 아름다운 산책로를 유유히 걷고 있습니다. 목표도, 규칙도, 속도도 모두 다릅니다. 이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길을 나만의 방식으로 완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트랙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느라 내 발밑에 펼쳐진 아름다운 길을 놓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인생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현실이다. 우리가 인생을 문제로 인식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답안지와 나의 답안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풀었는데 내 방식은 틀린 건가? 라며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고유한 경험으로 바라본다면 비교는 무의미해집니다. 당신의 경험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며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 당신의 경험 또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제 타인을 향해 있던 시선을 거두어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돌려오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오늘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살피십시오. 당신의 고유한 재능과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즐거움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벽에 스스로의 작은 성공과 성취들을 자랑스럽게 전시하십시오. 당신이 당신만의 유일한 기준이 될 때 세상의 어떤 비교도 당신의 기쁨을 훔쳐갈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현재를 사는 평화. 걱정 없이 살기. 우리의 마음은 종종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날아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곤 합니다. 만약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 수많은 만약들은 현재라는 소중한 시간을 좀먹는 벌레와 같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작가 마크 트웨이는 유머러스한 어조로 이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나는 나이 많은 사람이지만 수많은 걱정거리를 겪어왔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걱정들 중 실제로 일어난 일이 몇이나 됩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저 당신의 머릿속에서만 펼쳐진 한 편의 재난 영화였을 것입니다. 걱정은 미래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앗아갈 뿐입니다. 걱정을 흔들의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흔들의자에 앉아 몸을 앞뒤로 움직이면 무언가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만 실제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걱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시나리오를 쓰고 지우며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불안의 추만 계속 흔들고 있을 뿐입니다.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흔들의자에서 과감히 일어나 현재라는 땅에 두 발을 굳건히 딛고 서야 합니다. 자기계발의 선구자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피로는 종종 일이 아니라 걱정과 좌절, 그리고 분노 때문에 생긴다. 육체적인 노동보다 정신적인 소모가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밤새 걱정하느라 잠 못 이룬 다음 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던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걱정은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병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걱정 시간을 정해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10분, 딱 그 시간만큼은 마음껏 걱정하는 시간으로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걱정거리가 떠오를 때마다 지금은 아니야. 저녁 7시 나의 걱정 시간에 만나자라고 말하며 잠시 미뤄두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많은 걱정거리들은 막상 약속된 시간이 되면 시시하게 느껴지거나 아예 잊혀버리곤 합니다. 이는 걱정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룰 시간을 정해줌으로써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결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살아있다는 이 명백한 사실 외에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5번째 지혜, 삶의 능동적인 예술가. 즐거움 찾아 나서기. 행복은 비를 기다리는 마른 땅처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해서는 찾아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즐거운 삶은 때로 우리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능동적인 창조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무대의 관객이 아니라 즐거움을 직접 연출하고 연기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행복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요, 인간 존재의 총체적인 목표이자 끝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가볍거나 사치스러운 일이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복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의무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기쁨 탐정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탐정이 단서를 찾아 사건을 해결하듯 우리는 일상 속에 숨겨진 기쁨의 단서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진심으로 웃게 하는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내 마음속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바로 당신의 행복 지도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는 것에서, 어떤 이는 낯선 골목길을 산책하는 것에서, 또 어떤 이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악기를 다시 연주하는 것에서 기쁨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단서를 따라 직접 움직여보는 용기입니다.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늙어감과 놀이의 관계에 대해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늙었기 때문에 놀이를 멈추는 것이 아니다. 놀이를 멈추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어른이 되었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삶의 놀이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과정이 즐거워 몰두했던 어린 시절의 놀이처럼 우리 삶에는 그런 순수한 즐거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든 춤을 추는 것이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부담 없이 과정 자체를 즐기는
놀이의 감각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만의 기쁨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들으며 걷기, 따뜻한 물에 목욕하기, 재미있는 영화 보기, 화분에 물 주기처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소소한 활동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매일 최소한 한 가지씩은 실천해 보세요. 기쁨은 발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의식적으로 내 삶에 초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당신 삶의 가장 유쾌한 기획자가 될 때 인생은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매일이 기대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이 지혜의 목소리를 당신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의 숨결을 느끼며 편안하게 들어보십시오. 진정으로 즐거운 삶은 바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말했듯 이것은 평생에 걸친 아름다운 로맨스입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의 정원사입니다. 자기 비난의 잡초를 뽑고 긍정의 씨앗에 사랑의 물을 주십시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소중합니다. 당신의 시선을 돌려 일상의 작은 보물들을 발견하십시오. 노자의 지혜처럼 천리길도 지금 내딛는 한 걸음의 소중함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삶은 작은 기쁨의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위대한 모자이크입니다. 헬렌 켈러의 말처럼 얼굴을 햇살 쪽으로 향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채울 때 어둠은 머물 자리를 잃게 됩니다. 비교라는 도둑에게 당신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만의 고유한 트랙을 달리고 있습니다. 남의 속도에 불안해하지 말고 당신의 길, 당신의 경험을 온전히 끌어안으십시오. 키르케고르가 말했듯 인생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온전히 경험해야 할 당신만의 현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흔들의자에서 내려오십시오. 마크 트웨인의 유쾌한 통찰처럼 당신이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지적했듯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오늘의 힘을 앗아가는 불안 대신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삶의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기쁨 탐정이 되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행복은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조언처럼 늙기 때문에 노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놀기를 멈추기 때문에 늙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만의 기쁨 목록을 만들고 매일 스스로에게 작은 축제를 선물하십시오. 이 5가지 지혜는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실처럼 엮여 당신의 삶이라는 옷감을 짜 나갑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알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불필요한 걱정에서 자유롭고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마침내 삶의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창조해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즐거운 인생을 위한 열쇠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바로 그곳에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변치 않는 기쁨과 평화가 고요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의 강을 건너 이제 인생의 장엄한 황혼이 내리는 언덕 위에 서 계신 당신에게 세상 가장 내밀한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부디 당신의 남은 인생은 이제 당신 자신만을 위해 지독하게 그리고 눈부시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이 당신의 평생에 걸친 믿음을 거스르는 것 같아 낯설고 서늘하며 지독히도 이기적인 주문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착한 아들, 딸로, 헌신적인 배우자로, 그림자 같던 부모로 살아오며 나라는 단어는 늘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놓는 것이 이 덕이라 배워온 당신일 테니까요. 자식의 등록금 고지서 앞에서 당신의 낡은 옷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배우자의 승진 소식에 당신의 못다 이룬 꿈은 웃으며 접어야 했으며 가문의 대소사 앞에서 당신의 안위는 늘 다음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그 무거운 갑옷들을 당연하게 짊어져 왔던 수많은 이름과 의무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내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여기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지독함이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냉혹함이나 세상과 담을 쌓는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수십 년간 타인의 시선과 기대와 요구 속에서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닳아버린 나라는 존재의 신성한 본질을 되찾기 위한
가장 뜨겁고도 절실한 사랑에 다른 이름입니다. 내 마음에 허락 없이 들어와 상처를 내는 말들로부터 단호히 등을 돌릴 수 있는 용기, 내 영혼의 평화를 나의 안위보다 우선시할 수 있는 결단력, 더 이상 내게 아무런 기쁨도 주지 않는 형식적인 관계와 소모적인 감정의 낭비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인생의 품격을 위해 반드시 되찾아야 할 눈물겹도록 건강한 지독함입니다. 이 지독함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면역 체계와 같습니다. 젊은 날에는 수많은 사람과 부대끼며 세균에 노출되어도 강한 체력으로 버텨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의 문턱에서는 작은 감기에도 온몸이 알아눕듯 사소한 말 한마디, 무심한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온통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 당신의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빼앗아가는 관계,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환경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철학자 랠프 월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다른 무언가로 만들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성취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이 정해놓은 괜찮은 사람의 틀에 자신을 구겨 넣어왔습니까?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취 증명서라 믿었고,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가 나의 얼굴이라 여겼으며,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쉼없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해질녘의 고요한 빛 속에서 가만히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신기루였는지.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배우처럼 정작 나라는 주인공의 삶은 텅 비어버렸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벽에 걸린 낡은 상패는 먼지만 쌓여가고, 빛바랜 명함 속 직함은 더 이상 나를 설명해주지 못하며, 통장의 잔고는 결코 지나가 버린 젊음의 시간이나 잃어버린 건강을 되돌려주지 못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고 쌓아 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대한 예술가가 그러하듯 정성껏 비워내고 덜어내어 본질의 아름다움만을 남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마치 수백 년 된 고목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가지를 부러뜨리고 화려했던 잎들을 미련 없이 떨구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잎들과 가지들은 한때 나무의 자랑이었고 존재의 이유였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를 아는 데에 있습니다. 시절이 되면 나무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가장 깊은 본질인 뿌리와 기둥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의 명예, 사회적 지위, 쌓아 올린 재산, 심지어는 목숨처럼 여겼던 자식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까지도 이제는 하나씩 사랑으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무의 본질처럼 시간의 덮개가 쌓여 더욱 기품 있는 존재, 오롯이 나 자신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소설가 헤르만 헤세는 나에게 도달하는 길은 고통과 체념과 고독을 통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과거에 대한 미련과 타인의 원망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아마 당신의 희생에 가장 익숙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서운함을 표하고 이기적이라 손가락질하며 당신을 예전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당신은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른 이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내 마음을 속이는 위선이야말로 나 자신에게 저지르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며 내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독약입니다. 이제 당신의 아까운 시간과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오직 당신 자신을 탐험하고 기쁘게 하는 데에 사용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남을 위해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오늘 나의 영혼은 무엇을 원하는가 가장 먼저 질문하십시오. 따스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온전히 그 향과 온기에 집중하는 10분, 좋아하는 옛 음악을 들으며 아무 생각 없이 먼 산을 바라보는 시간, 조금은 서툴더라도 평생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며 느끼는 소소한 성취감, 이 모든 것이 흩어져 있던 당신의 영혼을 다시 다정하게 불러 모으는 거룩하고 신성한 의식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숲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나는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하고 싶었으며 삶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바로 당신의 월든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요구에 떠밀려 사는 삶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인생의 본질을 마주하고 하루하루를 의도적으로 살아내는 실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지독하게 산다는 것은 마치 평생을 망망대해에 위해서 남의 나라를 위해 보물을 찾아 헤매던 늙은 항해사가 마침내 자신의 작은 섬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항해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해도를 보거나 별자리를 읽으며 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를 가장 평온하게 하는 바람을 타고 유유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에서 만나는 폭풍우는 타인의 비난일 수 있고 암초는 과거에 대한 후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늙은 항해사는 이제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겪어냈기에 그는 마침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항구가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당신만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자식이나 배우자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로 하루를 칠하고 당신이 듣고 싶은 음악으로 공간을 채우며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혼자 밥을 먹는 것을 두려워 말고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고독과 단둘이 마주 앉을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일대의 특권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무대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위대한 과업입니다.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나의 밝은 면과 더불어 어두운 면까지도 나의 장점과 더불어 나의 약점과 결점까지도 모두 끌어안고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평생을 숨기려 했던 나의 못남, 감추려 했던 나의 욕망들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그런 나라도 괜찮다. 그런 나였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완벽해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기에 더욱 사랑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 부디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남은 인생은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조금은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두려워 말고 조금은 무정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귀한 보석처럼 여기며 지독하게 아끼고 우아하게 빛내며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지난 세월은 그 자체로 충분히 위대했고 당신의 헌신은 눈물겹게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명예롭게 졸업하고 오직 나라는 이름의 당신만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참으로 나답게 살았노라, 후회 없이 행복했노라, 온화하고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